자, 교육의 기초하고 한국교육사까지. 근데 한국교육사에서도 여기서 이제 좀 뺄 건 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육의 기초에서 교육의 정의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이란 뭐뭐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릴 때 조작적 정의라는 것이 있어요. 규범적 정의가 있고 기능적 정의가 있는데, 항상 우리가 규범이라는 말이 들어가면은 가치라는 말이 동행이 돼야 돼요. 가치.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피터스도 규범적 증거가 있잖아요. 피터스의 규범적 증거에서도 뭐라고 하는 거죠? 가치로운 것이잖아요. 그죠? 가치로운 것. 그래서 조작적 정의는, 자, 2번을 볼게요. 조작적 정의는 비의도적인 교육이나 잠재적 과정을 통한 교육들이 제외된다는 점에서 교육을 다소 좁게 규정하긴 하지만, 교육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와 교육적 과정의 성격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교육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어떻게 조작해서 정의를 내느냐면요, 계획적인 교육이란 계획적인 활동이다. 교육이란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활동이다 라고 조작을 하는 거야. 말 그대로. 약정적 정의라는 것도 있어요. 거기 없지만은, 약정적 정의라는 것은요, 약속으로 정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육이란 뭐뭐라고 하자, 이런 걸 갖다가 약정적 정의라고 그래요. 사랑이란 뭐뭐라고 하자, 교육이란 뭐뭐라고 하자, 훈련이란 뭐뭐라고 하자, 이런 것들을 약정적 정의라고 그러는 거고, 조작적 정의라는 것은 의도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야. 의도적으로 조작하고 계획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교육이란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활동이다라고 조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꼭 써주십시오. 그래서 2번을 다시 읽어볼게요. 조작적 정의는 비의도적인 교육이나 잠재적 과정을 통한 교육들이 제외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요? 왜냐면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조작적 정의는 의도적으로 요렇게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활동이다라고 이렇게 조작적으로 정의를 내리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비의도적인 활동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잠재적인 것도 들어가면 안 되죠. 왜냐면 잠재는 뭐야?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거거든. 그러니까 잠재적으로 결정을 내리지, 잠재적으로 정의를 내리지 않는다는 것은 그건 묵시적인 거잖아.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잖아. 근데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교육 활동이다라고 정의를 내린다는 것은 눈에 두드러지는 것들이거든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다시 2번 조작적 정의는 비의도적인 교육이나 잠재적 과정을 통한 교육들이 제외된다는 점에서는 다소 좁게 규정되는 것은 맞아요. 사실상은 규정되지만, 교육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와 교육 과정의 성격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그래서 결국은 뭐야? 교육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 다시 말해서 학생들을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거든. 교육이라는 것은요. 그래서 우리가 딱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교수학습 지도안을 작성한단 말이야. 교수학습 지도안을 작성한다는 것은 아이들을 이런 방향으로 변화시키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교수학습 지도안을 작성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조작적 정의는 비의도적 교육이나 잠재적 교육을 통한
교육들이 제외된다면서는 좀 다소 좁게 규정되기는 하지만은 교육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와 교육 과정의 성격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교육을 이해하는 데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고,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뭐를 써준다고요? 자, 조작적 정의는 뭐라고 한다고요? 시작. 교육이란 계획성과 의도성을 가지고 의도적인 활동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또 어떤 말을 하냐면요, 요런 말을 해요. 교육은 학생을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자, 조작적 정의는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여기 이제 좀 더 나가서 교육이란 학생을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게 이제 같이 지향적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변화시키는데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킨다, 전인적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이 성립되기 위한 네 가지 조건이 바로 계획성, 의도성, 가치지향성, 전인성이에요. 자, 조작적 정의는요, 시작. 교육이란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조작적 정의는 시작. 계획성과 의도성을 가지고 들어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비의도적이고 잠재적 과정을 제외한다는 점에서는 다소 협의적으로 정의를 내리는 것 같지만, 오케이? 교육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를 제시해야 된다는 점에서는, 교육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를 제시해 준다는 점에서는, 다시 말해서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야. 그러면 자 보십시오. 교육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가 뭐냐? 교육이 성립되기 위한 네 가지 조건을 우리가 이제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교육이라는 것은 어떻게 한다는 거야? 앞에 거 그대로 이해가면 되는 거야. 교육이라는 것은 시작.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뭐를요? 학생을 변화시키는 거야. 근데 어떻게 변화시킨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교육이 성립되기 위한 네 가지 조건이, 첫째, 계획성, 두 번째, 의도성, 세 번째, 가치지향성. 왜냐하면 바람직한 방향으로니까. 가치지향성, 네 번째, 전인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세요. 히딩크가 박지성에게 반칙하는 방법을 가르쳐줬다. 그럼 이거 교육일까요? 교육 아닐까요? 가르쳐줬어. 가르쳐줬는데 교육 아니에요? 왜? 그렇죠. 가치롭지 못하기 때문에 교육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해가시죠? 교육이 성립되기 위해서는요, 의도성과 계획성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어. 야, 그 심판 안 볼 때 슬쩍 이렇게 해갖고 다 그 계획성과 의도성을 가지고 있잖아. 그런데 반칙하는 방법을 가르쳐줬다는 것은 일단 바람직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요, 전인적 변화를 꾀할 수가 없는 거죠. 이해가시죠? 네. 그래서 교육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 네 가지가 뭐라고요? 시작. 계획성, 의도성, 가치지향성, 전인성이야. 그걸 한 문장으로 이제 우리가 머릿속에 집어넣자. 시작. 교육이란 학생을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다.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조작적 정의에서 같이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 이제 조작적 정의를 좀 별표를 해 두시고. 자, 기능적 정의를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발도르프.
별표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발도르프 또 나왔네. 자, 그럼 우리가 발도르프를 하기 위해서는 홀리스틱 교육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홀리스틱 교육을 하게 되면 저 홀리스틱 교육에는 저 원리라고도 하지만은 뭐 구성 요소 3가지가 있어요. 원리 3가지가 있어요. 시작. 균형, 포괄, 연관이 있다. 그죠? 그래서 균형에는요. 포괄에는요. 교육적 정량 3가지가 있죠. 그래서 시작. 전달학습, 교류학습, 변형학습이 있죠. 그러면 홀리스틱 교육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죠? 변형학습에서 나오나요? 이게 발도르프 교육은 어디서 나오죠? 발도르프 교육은 지식 영역 간의 연관을 강조하는 거잖아. 연관에서 나오는 거잖아. 관계에서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다양한 교과목과 예술 교과목 간의 관계에서 발도르프 교육이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발도르프 교육에서 나오는 것이 예술 교육이잖아요. 교육 예술이잖아요. 자, 발도르프 교육을 보겠습니다. 2번에 몰트는 당시 혼란스러운 사회상의 극복과 사회 전반의 개혁을 교육을 통해서 이룰 수 있다고 확신했다. 하지만 자, 밑줄 그십시오. 기존의 주입식 교육에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기에 인지학의 창시자인 루돌프 슈타이너에게 새로운 교육 이념에 입각한 학교 설립을 부탁했다. 그래서 인지학은 바로 뭘 말하는 거라 했습니까? 인지학은 뭘 말하는 거라 그랬어요? 인간에 관한 학문이라 그랬습니다. 인지학 그래갖고 인지주의 하면서 그 머리에 관련된 게 아니야. 인간에 관한 학문입니다. 그래서 발도르프 학교의 교육 목적은 자, 밑줄 그십시오. 전인적인 인간 교육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홀리스틱이 전인성을 강조하는 거잖아. 홀리스틱이. 그러니까 홀리스틱 교육이라는 것은 자, 균형에서도 얘기하는 거잖아요. 어느 한쪽 부분이 두드러질 수는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인지적 영역이 두드러질 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균형을, 그렇지, 감각적 균형이라든가 이런 걸 이루면 안 된다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전인교육으로 가려고 하는 거라고, 이게. 그래서 따라서 인지 중심으로 치우친 교육에 반대하여, 인지 중심은 요거예요, 이때는. 그러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인지학하고, 이건 인간에 관한 학문이야. 인지학은 인간에 관한 학문인데 여기서 인지주의다 만약에 또는 인지적 영역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요 인지는 사고를 대상으로 하는 거야. 우리 인간의 머릿속 사고를 대상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헷갈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돌프 슈타인의 인지학의 토대로 해서 발도르프 학교가 나왔는데, 그럴 때 인지학은 인간에 관한 학문이고 우리가 뭐 인지주의라든가 아니면 인지적 영역이라든가 이럴 때는 머리만 따지는 거야. 그러니까 절름발이가 되는 거지. 균형이 안 되는 거지. 머리만 따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인지 중심으로 치우친 교육에 반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중시되었다. 첫째, 인간의 모든 가능성들이 내면에 집중되어 있다. 그래야만 전인성이 발휘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둘째, 어린이가 행하여 얻은 경험은 어른이 되어서도 행할 수 있는 방식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의 교육적 활동을 대단히 중요시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요새 보세요. 어린 아이들이요, 많은 곳을 돌아다니지 않나요? 뭐 3살, 4살 때서부터 벌써 뭐 유치원에서 뭐예요? 텃밭가꾸기? 그래갖고 뭐 고구마 캤다고 가져오고, 근데 뭐 지네들이 캤어? 한두 개만, 그 완전 쇼지 뭐. 그거 하는데 가봤더니 완전 쇼더구만. 그 유치원 원장들 대상으로, 좀 강의하는 게 있어서 걔네들이 무슨 뭐 발도르프, 그 노작 교육을 한다는 거야. 어떻게 하는지 갔습니다. 애들이 뭘 심어. 이제 고구마를 심어. 그 제대로 못 심지.
그러니까 일일이 가서 다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결과만을 강조하지 과정을 강조하는 게 아니야. 애들 일으키는 걸 갖다가 자기가 바로 잡아놓고 잘했어요 하고 박수를 치고 있어. 근데 그 아이는 분명히 자기가 잘못된다는 걸 알아. 근데 선생님이나 학부모는 잘했어요 하고 결과만을 칭찬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과정 중심의 평가를 자꾸만 강조하는 이유가 그거야. 창의력이 없어져. 결과만을 자꾸만 강조하니까. 그리고 또 걔를 때 봤다? 걔네들이 무슨 호비질을 할 줄 알아. 그러니까 전부 쭉 갈아놔. 그리고 그 주워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진짜 눈 가리고 아웅이지. 실제로 지네들이 깨먹던 어떻게 하든 낑낑거리면서 한 대 개, 두 개를 더 캐봐야지. 그리고 실제로 걔네들이 심을 때 요건 네가 심은 거고 요거는 뭐 선생님이 심은 거야 아니면 엄마 아빠가 심은 거야. 누가 더 잘 자라나 한번 봐볼까? 그건 나중에 네가 잘못 심었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게끔 만들어준다든가. 패배의식을 주는 게 아니라. 근데 그거 왜냐면 이거 잘못 심으면 안 나오거든. 고구마. 이거 이렇게 어떻게 이게 사선으로 이렇게 꾹꾹꾹 집어넣어서 해야 되거든. 근데 걔네들은 사선으로 할 줄 알아. 그냥 찍찍찍 갖다 놓고 이거 대충 해놓고 다 했어요. 그러고 막 뛰어나오고. 아이 귀여운 것들. 오케이. 근데 그게 악마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렸을 때 교육을 잘못 시키면 나중에 악마가 되는 거야. 그 천사들이. 그러니까 그 천사의 순수성을 길러주기 위한 그런 자연성을 길러주기 위해서 우리가 자꾸만 인위적인 교육을 시키면 안 되는데 우리가 자꾸만 거기서 인위적으로 자꾸만 만들잖아. 그 지네들 스스로 막 해봐야 된다고. 그래서 자발성의 원리잖아. 스스로 해보고 스스로 깨닫고 만들어줘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성질이 급한 거지. 우리 부모들이. 그래서 결과적으로만 자꾸만 결과만 강조가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 주의하셔야 돼. 고민 많이 하셔야 돼. 내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나중에. 고민들 많이 해보셔야 될 문제야. 그 다음에 셋째, 놀이는 어린이에겐 진지한 작업이다. 그럼요. 그래서 이 놀이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워. 그래서 아이들은요, 인지적 영역 중심의 교육을 시키면은 안 좋아.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프레벨이 그래서 중요하게 등장하는 거야. 프레벨은 놀이 교육의 아버지야. 그래서 놀이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 아까 했는데 하나는 탁상놀이. 책상 위에 뭐? 가베. 음물을 갖다 놓고 자기네들이 만드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또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요. 애가 삼각형 이런 거 꼬부리 갖다 놓고 엄마, 아빠, 이거 로봇이야 라고 얘기를 한다고. 이랬을 때 꼭 엄마들이 이건 로봇가 아니라 오징어야. 로봇을 이렇게 만들어 해준다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아이들의 창의력이 죽는 거야. 그러니까 프레벨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자, 아동의 마음속에 뭐가 있다? 신성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거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개발하라는 거잖아요. 뭐로 통해서 개발하라는 거예요? 음모를 통해서 개발하는 거잖아요. 그럼 뭐가 나온다라고 보는 거예요? 창의력이 나온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프레벨도 자발성의 원리가 있다고요. 그런데 그 자발성을 자꾸만 죽인다고. 부모가 참견을 해. 우리나라 특징이야. 그래서 그 실험하는 거 봤어요. 어떤 방에다가 이 상자 이렇게 쌓는 거 이렇게 이거를 이제 애한테 시켜서 그러고 엄마들을 관찰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엄마는 그게 안 되니까 막 뚜루룩 들어가서 막 해놓고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야. 그리고 잘했어요. 그리고 박수치고 나오고. 근데 열이면 열의 엄마가 다 그렇다는 거야. 근데 한 엄마는 그렇지 않더라고. 한 엄마는 가서 이게 이제 애가 이렇게 막 이렇게 해도 안 되고 막 무너지고 그러잖아. 그러니까는 엄마하고 같이 해볼까? 그러면서 하면서도 애가 주도적으로 하게 하는 거야. 그 자꾸 무너지니까 괜찮아. 여기까지만 해서 잘한 거야. 이 과정을 칭찬해 준 거지. 근데 엄마가 해준 거를 아이들은 안다는 거지. 근데 자기가 한 걸 아닌데 엄마들은 칭찬을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엄마가 거짓말쟁이로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엄마 말을 안 믿는 거야, 이제서부터. 그러니까 애들 청소년 때 봐봐요. 엄마 말 잘 안 듣지. 그런 이유도 하나가 있어. 아빠는 워낙 무섭게 생겼으니까. 아빠가 뭐라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고. 왜냐면 아빠들은 폭력적이잖아.
오케이. 봅시다. 그 다음에 넷째, 교육의 중심은 어린이의 자립적인 발달, 즉 자발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거예요. 자립적인 발달을 돕는 것이다. 그 다음에 영재교육이요. 개념에서 진보적인 입장. 렌줄리는 영재성은 평균 이상의 능력, 높은 과제 집착력, 높은 창의력. 이건 뭐예요? 세고리 모형이다. 그래서 자 여기 보세요. 세고리 모형이요. 시작. 평균 이상의 능력. 두 번째 과제 집착력. 세 번째 창의력이 시작. 상위 15% 내에 들면서 각각 상위, 그러니까 그 중에서 어느 하나가 상위 2% 내에 들었을 때 영재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 요 세고리 모형을 바탕으로 해서 나온 것이 뭐예요? 시작. 3부 심화학습이다. 그래서 1부 심화는 명칭을 얘기해봐. 일반적인 탐구 활동이다. 그죠? 그래서 여기는 영재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학생들이 다 참여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2부는요. 시작. 소집단. 단위학습이다. 그죠? 그래서 여기도 역시 영재뿐만 아니라 일반 학생들도 참여하는데 핵심은 어디에 있다? 3부 심화학습에 있다. 여기는요. 시작. 소수 영재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이 명칭이 뭐예요? 개인 및 소규모 탐구활동, 연구활동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가드너의 다중지능이론 발표하시고요. MI로는 모든 사람은 비록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9개의 지능을 모두 소유하고 있는데 사람에 따라서 우수한 지능 영역이 다르다고 하는 것이다. 또 지능은 훈련과 학습을 통해서 개발이 가능하며 개인의 잠재적 지능이 얼마나 실현될 수 있는지는 환경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거죠. 이거 할 수 있네. 자, 여보세요. 가드너 쓸 때 첫째 시작. 어렸을 때서부터 인지적 강점을 지닌 지능을 개발 훈련을 시켜서 그래서 지능은 훈련이 가능하다는 거잖아. 그래서 최종적으로는요. 그 분야의 직업적 전문가로 양성하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 시작. 인지적 강점을 통해서 인지적 약점을 보완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가드너의 다중지능 9개는요. 시작. 대기실, 의문자, 언론, 공개에서 기만 빼면 되는 거죠. 대인관계 지능. 이걸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사회적 지능이라고 그런다. 그 다음에 실존적 지능을 다른 말로 반쪽 지능이라 한다. 음악적 지능, 운동적 지능, 자연 관찰적 지능, 언어적 지능, 논리 수리적 지능, 공간적 지능, 개인 지각 지능. 그래서 인성지능이라는 것이 있어. 그 인성지능은 뭐가 결합이 됐을 때 시작. 대인관계 지능과 개인 지각 지능이 결합이 되면 인성지능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그 두 개만 알고 있으면 이건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은 비록 정도의 차이는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다 9개 그 지능들을 소유하고 있는데 우수한 지능 영역이 다르다는 거잖아요. 우수한 지능 영역은 뭘 말하는 거예요? 시작. 인지적 강점이 다르다는 거잖아요. 또 지능은 훈련과 학습을 통해서 개발이 가능하며 얘기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인지적 강점을 지닌 지능을 개발 훈련시키는 거라 그랬잖아요. 전통적인 지능은 훈련이 아니잖아. 그냥 지능은 타고난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누구 닮은 거야? 엄마 닮은 거야. 공부 못하면은. 공부 잘하면은
아버지 닮아서 뭐 이런 거. 그건 지능은 고정됐다라고 보는 거야. 그건 잘못된 거죠. 지능은 얼마든지 개발 훈련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의 잠재적 지능이 얼마나 실현될 수 있는지는 환경에 따라서 달라져. 그러니까 그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전통적 지능에서는 뭐만 지능으로 강조하는 거예요. 시작. 수리적 지능과 언어적 지능만이 지능이고 나머지 지능은요,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요, 모든 각각의 지능이요, 어느 지능하고 동등한 거예요. 언어적 지능이나 논리수리적 지능만큼은 똑같아. 그래서 어디에서 가르쳐야 되는 거야? 학교에서 역시 훈련시켜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영재가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 4번, 렌출리의 심화학습 3단계 모형. 렌출리의 심화학습 3단계 모형. 그래서 이거 아까 얘기한 겁니다. 제1단계는 일반적인 탐색 활동의 단계로서 정규 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다양한 주제의 영역을 소개를 해야 되겠죠. 이제 제너럴 하니까. 그래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주제와 관심 영역을 이제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왜냐면 이렇게 가면서 점점 자기가 관심 있는 영역으로 점점 좁혀 나가는 거야. 그래서 최종적으로 3단계 가서는 이제 소수 영재만을 대상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냥 쌀 쫙 뿌려놓는 거야. 일반적으로 쫙 뿌려놓는 거야. 이게 다양한 주제가 소개가 되는 거지. 그러면 자기가 그 다양한 주제에 접하면서 나는 요거에 관심 있는 하는 관심 있는 주제가 새로 생길 거 아니야. 그러면서 점차 2단계로 가서 최종적으로 3단계로 간다는 거죠. 이해가죠? 오케이. 그래서 맨 처음에 1단계는 일반적인 탐색활동 단계다. 정규교육장에서 잘 다루지 않는 다양한 주제의 영역을 소개하고 학생들이 다양한 주제와 관심 영역을 접할 수 있도록 설계해라. 2단계는요. 이제 집단 훈련 활동이 되는 겁니다. 연구를 위한 기술들이나 창의성과 같은 인지적, 정의적 과정을 발달시키고 학생의 학습 기능, 연구 기능, 그 다음에 참고 자원 활용 기능, 의사소통 기능 등을 이제 개발해서 최종적으로 3단계 가서는요, 개인별 혹은 소집단별 실제적인 문제에 대한 연구를 하는 단계로 이제 넘어가는 것이다. 학생들로 하여금 실제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연구 방법을 활용해서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외제적 목적. 이게 알파벳 순 그러니까 그 가나다라 순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외제적 목적이면 내재적 목적 같이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안 돼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내재적 목적 이제 니언에서 하는 거야. 교육의 목적과 교육의 기능 다르다 그랬어요. 교육의 목적 2가지가 있고 교육의 기능 2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아까도 상기를 해봤던 겁니다. 이건 요 아까라는 것은 그 교육의 기초 시간에 이제 우리가 상기를 해봤다는 거죠. 그럼 우리 다시 한번 상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육의 목적은 크게 2가지가 있죠. 시작. 내재적 목적이 있고 외재적 목적이 있고 교육의 기능에는 크게 2가지가 있다. 시작. 본질적 기능과 수단적 기능이 있다. 오케이. 이거 확연하게 딱 달라지잖아. 이게 잘못하면은 본질적 기능이 여러분들 행정고시에도 시험에 나왔다고. 본질적 기능 3가지를 쓰시오 이게. 그랬을 때 대부분 내재적 목적을 쓴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면 다 틀리는 거죠. 자, 내재적 목적은요. 시작. 정의를 내리는 겁니다. 그럼 내재적 목적을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는 외재적 목적을 먼저 던지는 거라 그랬죠. 그러면서 그게 아니라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 그래서 대비적인 글을 쓰는 거야. 대비적인 방법을. 그래서 내재적 목적에 대한 정의는요. 시작. 교육은 수단이 아닌 교육활동 그 자체이다. 오케이? 이게 내재적 목적이잖아. 대표적인 예가 시작. 자아실현, 인격 완성, 그 다음에 전인적 발달. 그죠? 성리학적으로는 위기지약이다. 그럼 이제 외재적 목적은요. 시작. 교육활동 그 자체가 아니라 교육을 다른 것을 위한 수단으로 보는 것이다. 도구로 보는 것이란 말이야. 예를 들면요. 시작. 입신양명 출세를 위한 수단, 도구로 본다는 것이죠. 성리학으로는요. 위인지약에 해당되는 것이고, 자, 이번에는요. 교육의 기능. 그래서 시작. 본질적 기능과 수단적 기능인데 본질적 기능에는 첫째 시작.
개인 완성. 그런데 그 수단적 기능에는요, 개인 발달이야. 이거 주의하라 그랬었죠. 본질적 기능과 수단적 기능. 그래서 여기는 시작, 첫째 시작, 개인 완성이라는 말이 나오지만 여기는요, 시작, 개인 발달이라는 것이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여긴 전부 발달이죠.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국가 발달에 기여할 수 있는 것들이야. 그죠? 그래서 여기는요, 시작, 경제적 발달, 정치 발달이 되는 것이다. 정치 발달은 뭘 하자는 것입니까? 시작, 정치적 사회와 정치적 충원, 정치적 통합을 노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경제적 발달에서는요, 인적 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죠. 인적 자원을 개발하는 것이다. 자, 이 개인 완성에서는요, 시작, 자아실현, 인격 완성, 전인적 발달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뭐가 있다? 시작, 교육의 사회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기서 강조되는 것이 뭐죠? 시작, 사회화라는 거죠. 사회화. 그러니까 사회화가 되지 않으면 뭐예요? 탈사회화로 규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도소 보내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라고요? 시작, 문화, 전파. 그 다음에 문화, 네? 창조적 기능을 말하는 거죠. 문화 접변, 문화 창조 같은 거,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강조되는 것이요. 시작, 전통 문화 유산을 계승, 발전, 유지시키는 것에 있다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교육활동을 수단으로 생각하여 성취하고자 하는 교육 외적 영역의 가치를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가치의 실을 위해서 교육을 하고자 할 때 이러한 가치들을 외재적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다. 자, 평생학습 도시로 가겠습니다. 이거는 딱 시험에 한 번 나온 겁니다. 객관식으로. 소박하게 별표하십시오. 지금 평생학습 사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평생학습 도시야. 그러니까 또 이것도 헷갈리지 말라는 거예요. 평생학습 사회와 평생학습 도시. 자, 평생학습 도시를 보겠습니다. 평생학습 도시란 궁극적으로 개인의 삶의 질 제고와, 자, 여보세요. 평생교육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시작, 개인의 삶을 나선형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야. 같은 말이야, 이거. 그래서 궁극적으로 개인의 삶의 질 제고와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자, 그러니까 첫째, 삶의 질 향상이야.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왜? 평생 교육의 목적이 삶의 질 향상이니까. 두 번째로는 뭐예요? 그렇죠.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높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야. 그러니까 봐봐요. 제가 살고 있는 의정부 평생학습 도시로 규정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활동을 해. 평생학습 도시로 지정이 되지 않은 곳에는요, 국가 보조가 없어. 돈을 안 줘. 그러니까는 평생학습 도시가 되려고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 평생학습 도시로 지정되는 순간에 많은 혜택들이 있어. 시민들에게 돌아가.
그러니까 당연히 A 도시는 지정이 되고 B 도시는 지정이 되지 못했다. 그럼 B 도시는 그만큼 경쟁력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뒤떨어진다는 거죠. 응? 결국 돈 문제 아니야? 공부시키는 것도 다 돈 문제 아니야? 국가 보조가 이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즐길 수 있는 학습 공동체 건설을 도모하는 총체적 도시 재구조화 운동이다. 오케이? 그러니까 기존의 도시를 다시 도시화시키자는 거야. 총체적으로. 그러니까 옛날에는 무조건 학교 교육만이었잖아. 이제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뭐라고요? 시작.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교육 도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교육 정의를 내린 데서 다 나오는 거잖아. whenever, whoever, wherever, whatever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해가죠? 오케이. 그리고 지역사회 모든 교육 자원을 기관, 지역사회, 국가 등에 연계시켜서 네트워킹, 학습 공동체를 형성하는 지역 시민을 위한 지역 사회 교육 운동이다.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여기서는 결국 지역사회 공동체를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사회에 있는 각각 관공서에서도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야. 이건 네트워킹 시키는 거야. 자, 그럼 평생학습사회로 보겠습니다. 평생학습사의 개념, 평생학습사는 사회 각 부분에서 학습이 적극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사회 형태인데 사전적 의미에서 본다면요, 생애에 걸쳐서 자주 주체적으로 학습을 계속할 수 있는 사회를 말하는 것이다. 철학적 입장에서 학습사회는 변화된 교육관인 평생학습에 기초해서 민주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회이다. 다양한 생태적이고 정치 사회적인 문제들을 인간의 경험, 성장과 성숙을 통해서 해결하는 사회고, 마치 팽창하는 우주와 같은 것으로서 학습이라는 메커니즘을 통해서 스스로 진화하는 사회다. 믿지 보십시오. 학습이라는 메커니즘을 통해서 스스로 진화하는 사회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여기서 이제 강조되는 것이 뭐냐면은 학습 조직이에요. 학습 조직. 그러니까 도시보다는 이제 사회 자체가 좀 더 포괄적인 거죠. 학습 조직, 약한 쥐가 아니라 센 쥐. 요거 여러분들 시험 문제 나온 겁니다. 논술로. 약한 쥐가 아니라 센 쥐. 그래서 이제 학습 조직이 강조가 되는데, 이 학습 조직은 뭐라 그랬어요? 고객의 니드를 알아라는 거죠. 니즈가 뭐냐? 고객의 니즈가 뭐냐는 거죠. 고객이 필요로 하는 게 뭐냐는 거지, 고객이 요구하는 것이 뭐냐는 거죠. 고객을 호갱으로 보면 안 되는 거죠. 난 핸드폰 호갱짓 했어. 수업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켜줘야만 그 사회는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어느 사회든지 그 사회가 살아남기 위해서 부단한 연구를 해야 돼. 학습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야. 그게 학습 조직이야. 만약에 학습 조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이 학습 사회, 이 사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 다양한 삶의 질 가운데 인간의 풍요로운 정신세계로서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사회공학 차원과 생태학적 차원에서 본다면 평생학습사의 구분은 그 사회에서 학습이 수행하고 관리되는 방식과 범위가 구조적으로 차별적인 두 가지 사회 양식을 갖는다. 그래서 먼저 사회공학적인 평생학습사회 뭐 이렇게 이제 나누고 그러는데, 자, 어쨌든 평생학습사에서 먼저 써야 될 것은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평생학습 사회 종류. 그래서 평생학습 사회 종류에는 네 가지가 있지만 우리 크게 세 가지만 했다. 첫째, 자유, 교양형,
학습사회. 두 번째는요, 종합형 학습사회. 세 번째는요, 학습 네트워크형 학습사회. 그래서 대표자 누구? 허친스. 여기는요, 카네기 보고서죠. 여기는요, 일리치죠. 그래서 탈교육투자론. 그죠? 그래서 요 사람 다음에 나오는 게 누구야? 포르. 그래서 포르는 생활 양식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 시작. 존재 양식과 소유 양식으로 나누는 것이고, 소유 양식이 결국 뭘 말하는 거예요? 교육 투자론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래서 뭐를 강조하는 거예요? 존재 양식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포르를 좀 더 확장시킨 사람이 누구라 했습니까? 들러우즈. 그래서 들러우즈는 평생 학습의 기둥을 네 가지로 하잖아요. 이 사람의 보고서가 뭐가 있습니까? Learning to be가 있잖아요. 존재 양식이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좀 더 확장시켜서 첫째 시작. Learning to be가 있고, 두 번째는요, 시작. Learning to do가 있고, 세 번째는요, Learning to know가 있고, 네 번째는요, Learning to live together가 있다. 자, 종합형에서도요, 강조하는 게 뭐예요? 탈교육 투자론을 강조해. 그렇지만 허친스는 자,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뭐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일에 투자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그래서 교양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나 이 사람은 이제 뭘 얘기하는 겁니까? 탈교육 투자는 기본적으로 인정을 하는 거죠. 그죠? 기본적으로 인정하면서 뭐를 갖다가요? 시작. 직업 노동을, 그죠? 노동을 평생 교육의 일환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확장하고 종합한 거죠. 이해가시죠? 자, 그 다음에 일리치 같은 경우는 저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탈, 학교, 사회론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학교에서 이제 벗어나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디가 교육을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회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것이 뭐예요? 학습 네트워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망이 구성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사회 학습 망을 구성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망 구성이 네 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기억나요? 그래서 시작. 전기사 친구잖아요. 저는요, 전문적 교육자 참고망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는요, 기술을 교환할 수 있는 망이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고, 사는요, 교육적 사물을 이용할 수 있는 망이 구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네 번째는요, 친구 선택망, 그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는요, 이 세 가지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전문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해가죠? 오케이. 그래서 학습사회를 그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교육사로 가겠습니다. 한국교육사가 시험에 안 나온다고 얘기하지는 마십시오. 여러분들 그 행정고시에서도 보다시피 성리학을 비판한 실학사상도 행정고시로 논술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한국교육사에서 이제 시험 문제 나올 것이 체육 전공은 화랑도까지 시험에 나왔더구만. 우리 이제 화랑도 배우거든요. 유호산수 이제 한국교육사 할 때 한다고. 그게 유호산수 무원부지 그래서 유호산수 이 산수를 즐기는 거지.
유람하고 오락한다는 거야. 무언부지 다른 이루지 못할 만큼 먼 곳은 없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돌아다녀. 그래서 이제 위기 시에는 군사 지도자가 되고 그 평화 시에는 이제 정치 지도자가 되는 것이고 뭐 이런 것들 하면서 쭉 한데 그 틀린 거 바로 잡는 게 시험에 나왔던 건 2점. 그러니까 이제 한국 교육사를 열심히 하면 그것도 맞는 거지 뭐. 2점이면 어마어마한 거야. 0점 몇 점 차이로 떨어진 사람들도 있어. 얼마나 억울해요. 자, 그 중에서 이제 이 중요한 게 교육입국조서예요. 그러면 교육입국조서가 무슨 뜻일까요? 거기에 답이 들어가 있다니까? 그렇죠. 교육입국조서가요. 여보 봐요. 교육으로 나라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입국조서에서는요. 교육 입국 사상이라고 그래. 교육 구국 운동이야. 교육으로 나라를 구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종을 갖다가 나약한 군주로 보지 말라는 거지. 고종은요. 이 역사적 흐름을 또 해야 되나요? 1894년이 역사과 선생님 1894년이 오케이 가보게요. 가보년에 나라를 이제 뒤집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개혁을 기점으로 해서 전근대 근대 이렇게 이제 나눠. 그런데 이제 그 이듬해 1895년에 고종이 그죠? 1월 달에 홍범 14조. 홍범 14조면은 우리나라 뭐 최초의 성문헌법?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어쨌든 홍범 14조. 그리고 2월에 교육 입국 조서를 내세웁니다. 교육 입국 조서를 발표해. 이걸 통해서 진짜 왜냐면 교육으로 나라를 세워야 되는 거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다양한 뭐가 나와요. 학교를 세우겠다는 게 나오기 시작해. 학교를 엄청 세우는 거죠. 그래서 4월에 사자 들어가는 게 뭘까요? 사범학교야. 그래서 한성 사범학교 관제를 반포하고 5월에 오자 들어가는 게 뭐가 있을까요? 외국어 학교 관제를 반포해. 오자 들어가 있잖아. 그리고 7월에 북두 칠성사이다. 성균관 관제를 반포해. 성균관이라면은 전통적인 교육기관이잖아. 근데 이거를 성균관 관제를 반포했다는 건 뭐야? 그 전통적인 교육기관을 근대적인 교육기관으로 만들겠다는 거지. 그러면 성균관이 최고의 교육기관이라면 제일 밑에가 뭐냐면은 소학교야. 그래서 여기서 또 소학교령을 내려. 그러면서 따다다다 하면서 1910년이 무슨 해입니까? 응? 3.1운동? 1910년이요. 아이 무슨 합방이야. 합방이란 말 하면 안 되지. 무슨 결혼했어? 걔네들하고 합방하게? 물론 외우긴 쉬워. 합방이야. 빵이니까. 한일 합방인데 이걸 이제 한일 합방이라고 하면은 그건 안 되는 거고 경술? 국치야. 나라의 수치스러운 일이 이제 생기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나라 뺏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기가 돌아가시는 게 명성황후가 돌아가시는 게 이날인가요? 1910년인가요? 그죠? 아마 이때 이제 명성황후가 돌아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 1910년서부터 그러니까 1909년까지는요 많은 학교를 세우겠다고 하는데 1910년서부터는 학교 세우겠다는 의지가 없어진다고요. 요 전까지는 농공상 학교 관제까지 다 세워서 많은 학교를 세우겠다고 얘기해. 근데 1910년서부터는 이제 의지가 꺾이기 시작하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1919년에 이제 3.1운동이 이제 벌어지는 거고, 그래서 1910년서부터 이제 10년서부터 이제, 얘네들 이제 무단으로 이제 우리를 통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무단 통치기라 그래. 무단. 배추단이 아니라 무단. 이거 무단으로 맞으니까 얼마나 아프겠어. 그러니까 억압적인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뭐냐면은 그 헌병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해. 헌병. 얼마나 무서워. 대한제국을 조선 그리고 딱 강등시키고, 그 다음에 언론과 집회의 자유를 철저히 봉쇄하고, 대한제국, 니네 제국 웃기네. 그래서 우리는 황제잖아. 고종 황제인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조선이야. 그래서 확 내리 깎으니까 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왕의 비가 왕비잖아. 이게 민비가 돼버리는 거야. 황후가 돼야 되는데 황제의 와이프는 황후잖아. 근데 민비가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도 나이 드신 분들은 민비 그래. 그건 일본 일제사관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이야. 일본 애들이 만든 역사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은 당연히 명성황후라고 해야지. 그러니까 일본이라면 치가 떨리는 거예요, 저는. 떨어야 돼요, 여러분들. 다른 데는 다 져도 일본한테 지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발전하는 거다. 실제로는. 대립구도를 딱 가지면서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축구도 많이 발전하는 거고, 어떻게 해서든지 일본을 이기려고 과학도 막 발전하는 거 다 발전하는 거야. 무조건 일본한테 지면 안 되는 거야. 그건 역적이야.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야. 그 길. 일본을 이겨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교육입국 조서는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입국 조서가 결국은 근대 교육과 전근대 교육과 근대 교육을 길러내는 또 기점이라고도 해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고종의 교육입국 조서에서는 이제 딱 나오는 게 뭐냐면은, 유교 경전 중심의 교육이 있죠. 유교 경전 중심의 교육, 이거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 유교 경전 중심의 교육을 지향할까요? 지양할까요? 지양한다고. 왜? 유교 경전 중심의 교육은 충과 효를 따지는 거잖아. 일본 아이들은요, 유교 경전 중심의 교육을 자꾸만 시키려고 그래. 왜? 지네가 주인이고 우리가 종이라는 거죠. 근데 고종의 교육입국 조서에서는 그거 안 하려고 해. 자, 보겠습니다. 1894년 갑오경장의 영향으로서 1995년에 고종이 이제 반포했습니다. 조선사회의 봉건적 전통에서 이제 탈피하자 이거죠. 그래서 근대 국가로 체제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1894년을 요 이전을 갖다가 전근대 국가, 1894년서부터 갑오개혁을 통해서 근대 국가로 만들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교육 차원에서는 고종의 교육입국 조서를 기준으로 해서 전근대 교육, 근대 교육 만드는 기점이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균관 관제를 반포했다는 것은, 성균관이라는 것은 전근대적인 교육기관이잖아. 그거를 관제를 왜 반포하느냐, 이거야. 다시 바꾸는 거거든. 그거는 근대적인 학교로 만들기 위해서 성균관 관제를 반포해서 근대적인 학교로 제도 변화를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조선은 국가 중흥을 마지막으로 교육에 걸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교육으로 나라를 그저 세워야 되는 거니까. 교육은요, 국가 주도의 보편적 국민교육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정부는 조서 선포에 이어 근대 교육제도 수립을 위한 여러 제도와 법령을 공포하여 학제에 따른 학교 제도의 수립에 나섰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양한 학교 관제가 반포가 되는 겁니다. 자, 4월에는 한성 사범학교 관제를 반포하고, 5월에는 외국어 학교 관제를 반포하고, 7월에는 성균관 관제를 반포하고, 또 같은 해 7월 달에 그 소학교령 관제를 반포하고, 그래서 다다다다다 하면서 1909년에 최종적으로 농공상 학교 관제를 반포하면서 1910년서부터는 학교 관제 반포가 이제 없어지기 시작한다고. 그냥 이렇게 많은 학교를 세우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왜냐면 교육을 통해서 나라를 살릴 수밖에 없어. 왜? 계몽이야, 계몽. 여기 이제 여러분들 브라르드 운동도 여기 들어가 있지만 계몽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 다음에 지덕체 중심의 전인교육인데요. 주의하시면 이거예요. 해보세요. 노크도 지덕체야.
전인교육이야, 로크도. 근데 그 중에서 더 강조되는 부분이 뭐냐면 체육이라고. 로크는 체덕지라고. 로크는. 자, 고종의 교육입국조서에서도 지덕체를 강조하는데 순서가 덕체지야, 덕체지. 지덕체 전인교육을 지향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야? 덕이야, 덕. 양은 기른다는 거야. 덕을 길러라, 이게 덕양. 그 다음에 뭐를 길러라? 체양, 체력을 길러라. 그리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지력을 기르는 거야. 어쨌든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야.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한 순서가 덕이고, 그 다음에 체고, 그 다음에 지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어디든지 전인교육을 강조를 해. 그래서 무조건 전인교육에서 지덕체의 조화 이거 아니야. 물론 그게 조화가 이루어지는데 그 중에서 강조하는 면이 다르다는 거지. 로크는 뭐를 가장 강조한다? 체를 강조하고 그 다음에 덕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지를 강조하는데 체덕지란 말이야. 근대는요, 지덕체야. 지를 가장 중요시해. 근대에 와서는. 이게 이제 또라이들 길러내는 거야. 근데 고종은 그게 아니야. 우선 중요한 게 뭐야? 덕, 그 다음에 체, 그 다음에 지야. 그러니까 전인교육은 맞아. 다만 강조하는 우선순위가 약간 다를 뿐이다. 그런데 실용을 당연히 강조하겠죠. 실용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헛이름, 허명이야, 허명. 여러분들 제가 얘기했잖아요. 2002 한일 월드컵 이거 허명이잖아요. 허명. 우린 이름 갖고 쟤네들은 실용을, 일본 아이들은 돈을 벌었잖아요. 그래서 실용을 중요시하면서 헛이론과 실용을 분별해서 쓰라고 하면서 실용교육을 중요시하는데 이는 미국의 실용주의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즉 진보주의. 진보주의에 영향을 준 게 실용주의잖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교육 구국의 입장이다. 교육은 국가를 보존하는 근본이며 국가 부강의 신민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자, 교육 입국 조서의 내용, 교육의 3대 강령, 덕육, 체육, 지육을 제시한다. 그러니까 순서 잘 알아두십시오. 뭐라고요? 시작. 덕체지. 그 다음에 교육 구국 운동의 기치를 내세웠다. 얘기했었죠? 교육으로 나라를 구하겠다. 구국. 세 번째, 경전 중심의 교육을 지향하고 국사와 국문을 강조한다. 즉 우리나라 역사, 우리나라 국문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대 교육 이념의 교과를 지향하는 노력을 보였고요. 개화 입국의 도로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외국의 예를 들어서 교육의 의무화를 계몽을 시켰습니다. 그것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5번. 교육입국 조서의 교육사책의 이름 뭐냐? 근대 학제의 확립과 민주교육 이념의 구현에 기여했고 국민교육의 권장과 민족주의 교육의 생성을 가능케 했다.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1910년에 경술국치가 벌어지면서요. 이게 관악이잖아. 고종에 의해서 세워진 게 관악이잖아. 이제 관악은 힘을 못 쓰게 시작해. 그러면서 딱 등장하는 게 이제 뒤에도 나오겠지만 사학이, 오케이? 그러니까 민족 지도자들에 의해서 사학이 세워지기 시작해. 사학은 민족 지도자 양성, 애국심, 고향, 이런 걸 목표로 삼아. 그래서 도산 안창호 선생이 세운, 무슨 학교지? 갑자기 생각하는데 그 학교에서, 대성학교인가 보다. 거기에서 무슨 교사가 있는데 그 교사가 민족 주권을 회복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쓰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학생이 아니죠. 어떤 조상님께서 국권 회복을 위해 방법을 쓰쇼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어느 조상님께서 뭐라고 썼냐면요. 요인 암살 및 테러. 그렇게 썼어. 그걸 정답 처리했어. 그러니까 그 교사도 대단한 교사고 그것 때문에 대성학원이 폐교 조치가 돼요. 일본에 의해서. 그래서 결국은 근대 교육은 관학 중심이 아니라 사학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근대 교육의 특징 첫째, 사학이 관학을 주도했다. 이런 말을 해요. 사학이 관학. 그리고요, 주로 사학은요, 중등교육의 취중에 제가 얘기했을 거예요. 얘네들 일본 아이들은요, 우리에게 고등교육 기관을 안 세워줬다 그랬었죠. 그러니까 초등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중등을 가는데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잖아요. 그래서 이 사학은 주로 중등교육에 힘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건 뒤에서 또 나올 거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근로와 역행의 습성을 강조했고 삼육론을 강조했다. 삼육론은 뭐예요? 덕육, 체육, 지육이죠. 입국 교육 조선은 교육개혁의 대방침으로서 구교육과 신교육의 선을 긋는 하나의 중요한 전기를 이루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걸 기점으로 해서 전근대교육, 근대교육으로 나누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교육 구구 운동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고, 가보개혁과 교육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 화요일 날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은 사상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한국 교육사가 딱 끝나면요, 서양 교육사 또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5월 말까지 정도에서는 용어 정리 및 한국 사상가 정리를 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은 직접 이제 5, 6월이니까 7, 8월서부터는 오케이. 자, 수고들 하셨고요. 이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파일을 철해 놓으세요. 이거 더 이상 안 드려. 그러니까 잊어버렸는데요. 뭐 하나 그러면은 그래 또 줄 수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낭비를 방지합시다. 자, 수고들 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들 하셨고요. 제가 이제 이후에 한 30분 후에 제가 이제 들어올 테니까는 저거 상담하시기로 한 분 지금 내려오시면 되겠습니다. 3층. 먼저 어느 분이죠? 네, 선생님 내려오시고 다음이 선생님 내려오시면 돼요. 우리 선생님 올라오시는 거 보고 내려오시면 돼요. 오케이. 자, 수고들 했습니다.